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세입니다. 이번 시간의 책 제목은 학원과 EFT로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최인원 지음, 봄마멀 출판사입니다. 10%의 낭독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리자면 책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 따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자의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독자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구매 후 완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열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독자들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라는 선정적인 제목에 마음이 끌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것도 가대간 거 아니야? 그동안 너무나 많이 속았어 하는 일말의 의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먼저 이 제목의 의미를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우선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자. 여러분은 가위바위보를 할 때 어떤 것을 내기가 가장 쉬운가? 물론 세 경우의 가능성은 모두 동일하다. 그럼 또 하나. 만약 가위를 냈다면 그 순간에 나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당연히 가위를 생각하고 냈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바위를 생각했다면 내 손은 무엇을 냈겠는가? 당연히 바위다. 그렇다. 모두 당연한 말들이다.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보자. 된다는 생각과 안 된다는 생각 중 어떤 것이 더 쉬운가? 이것은 가위바위보와는 달리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굳이 어렵게 만들지 말고 쉽게 생각하라. 이것도 한 가지의 생각이고 저것도 한 가지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저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둘 다 손쉬운 생각의 하나일 뿐이다. 그럼 누군가 되는 결과를 냈다면 그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시 반대로 누군가 속으로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 당연히 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자, 이제 되는 가위바위보만큼이나 쉽고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겠는가? 이처럼 성공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이다. 되고 싶으면 된다는 생각을 선택하면 된다. 그 결과는 된다는 생각의 당연한 기결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이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겠는가?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쉽게 유지되냐는 반문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붙이겠다. 필자가 보기에 오히려 가장 힘든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일이다. 한번 생각해봐라. 안 된다는 생각을 평생 하다 보니 마음은 고통스럽고 인생은 꼬이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몸은 병들어간다.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말이다. 반면에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인생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몸에는 활기가 넘친다. 세상에 안 된다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반대로 된다는 생각보다 더 쉽고 편안한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겠는가. 필자가 감히 확신하건대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이면 독자 여러분도 된다는 생각을 밥 먹고 숨쉬듯 자연스럽게 선택하면서 늘 이 책의 제목을 되뇌게 될 것이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뭐래도 잘 되는 사람의 비밀. 확언. 반복되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우리는 과거의 벽글씨에 의해 지금 여기에 있다. 역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한계와 제약은 모두 과거의 벽글씨를 반영하고 있다. 만일 상식이 본 벽글씨들이 모두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해요, 언제나 환영 등이었다면 그는 한계성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최대한의 자유와 행복, 성공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드는 벽글씨를 우리는 확언이라고 한다. 사실상 우리는 항상 확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확언은 매일 우리의 내부 대화나 일상적 대화에서 드러나고 항상 우리를 현 상태에 있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상황이나 조건을 접하게 되면 될까?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지? 안 돼. 못해. 싫어.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등의 속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이 생각의 결과들을 직접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벽글씨가 변화하는 만큼 우리의 현실도 변화한다. 내가 반복하는 생각은 가장 큰 벽글씨가 되어 반드시 내 현실이 된다. 새로운 현실을 원하면 새로운 벽글씨를 써야 한다. 확언은 새로운 벽글씨다. 확언에는 규칙이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벽글씨, 즉 확언을 만들어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았더라도 약간의 손질을 해야 먹을 수 있듯이 확언을 만들 때도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맛있는 확언을 만드는 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삶의 목표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당위적인 것은 안 된다. 확언은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에 대해 확실한 효과를 나타낸다. 확언은 당위론적인 기대에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만일 확언에 금방 흥미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나 되면 좋은 것을 확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인공포증으로 치료받는 한 내담자와 어느 날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 시크릿이란 책을 보고 비전 보드에 벤츠 자동차를 붙였는데 정말 그것이 생길까요? 그럼 믿지도 않으면서 왜 붙이세요? 이 내담자는 당시에 고시 준비생으로서 경제적 여력도 없었고 벤츠 자동차가 특별히 생활에 필요하지도 않았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벤츠 자동차 사진을 붙인 것이었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내 삶의 목표가 되거나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확언하면 반드시 실현된다. 그런데 확언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확언이 필요인지 당위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다음에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된다. 확언을 지속으로 하고 있는가? 확언의 내용이 당신을 흥분시키는가? 확언이 당신에게 활력과 기쁨을 주는가? 만일 이 3 질문에 모두 예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삶에 필요하고 반드시 실현되는 확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2번째, 원하는 것을 확언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확언하지 말라. 실력이 향정되지 않아 고민에 빠진 골프 선수가 있었다. 그는 항상 홀컵 주위에 장애물들을 보고 저기 벙커에 빠지면 안 돼, 저기 연못에 빠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공을 쳤다. 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고민하고 거리를 재서 스윙을 해도 공은 종종 벙커나 연못에 빠졌고 타수도 좀채 늘지 않았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에 새로운 코치를 만났는데 그 코치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벙커나 연못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공이 똑바로 홀컵에 들어간다고만 생각하세요. 이 골프 선수는 코치의 말대로 오직 내 공이 홀컵으로 들어간다 는 생각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한 결과 한 달 만에 타수가 10타나 줄었다. 사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시험에 떨어지면 안 돼. 발표할 때 떨면 안 돼. 이번 사업에 실패하면 안 돼. 그를 두려워하면 안 돼. 얘들아 떠들지 마. 얘들아 어지르지 마.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골프 선수와 유사한 생각을 계속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무의식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들은 마치 빨간 미니스커트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애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빨간 미니스커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위의 말들을 이 규칙에 맞게, 즉 긍정적인 말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다. 시험에 붙는다. 발표할 때 침착하다. 이번 사업에 성공한다. 그에게 당당하다. 얘들아 조용히 하렴. 얘들아 정리정돈을 잘하렴. 집이 잘 팔린다. 취직이 잘 된다. 세 번째, 현재 당신의 믿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언하라. 앞서 말한 고시생 내담자의 벤츠 자동차처럼 스스로 된다고 믿지도 않는 것을 확언해서는 실현이 잘 되지 않는다. 게다가 너무 높고 커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확언하면 오히려 무의식에서 엄청난 저항이 생길 수도 있다. 필자도 과거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위적인 욕심이 앞서서 믿기지도 않는 액수의 소득이 생긴다고 확언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이 들었고 확언을 할 때마다 마치 흠뻑 젖은
겨울 속리부를 옮기는 것처럼 진이 빠져서 마침내는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렸다. 확언은 분명히 실현된다. 하지만 효과가 큰 만큼 잘못할 때의 부작용도 크다. 예컨대 나를 찾아왔던 한 내담자는 과거의 부정적 상처를 지우지 못한 채로 매출이 2배가 된다고 무조건 확언하다가 오히려 숨겨져 있던 과거의 아픔이 떠올라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심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내담자는 EFT를 적용하고 새로이 적당한 확언을 시작한 후에 건강과 사업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목표를 확언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월 소득이라면 1.5에서 2배 정도를 첫 기준으로 잡는데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의 느낌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1단계 확언이 실현되면 점차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나가면 된다. 4번째, 목표는 현실과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흥분될 정도여야 한다. 앞에서 확언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목표를 너무 작게 설정하면 확언의 흥분감이나 동기 유발의 요소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에게 한 달에 310만 원을 번다고 확언하면 어떤가? 너무 미미해서 하나만 알지 않은가? 반대로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확언하면 어떤가? 뭔가 좀 흥분되지 않는가? 바로 이 느낌이다. 확언은 실현 가능성과 흥분감이 모두 있어야만 한다. 5번째, 확언은 1인칭으로 진술하라. 확언은 나를 주어로 삼아야 한다.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확언을 1인칭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우리는 각자가 모두 세상의 주체이다. 이 세상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내 마음에 비친 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주인도 나이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오직 나일 뿐이다. 자, 다음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그가 나를 사랑한다. 애들이 내 말을 잘 듣는다. 엄마가 용돈을 잘 준다. 환자들이 잘 낫는다. 이제 다음 문장들을 읽어봐라. 나는 그의 사랑을 받는다. 나는 아이들이 잘 따르게 말한다. 나는 엄마에게 용돈을 잘 얻는다. 나는 환자들을 잘 낫게 한다. 뭔가 다르지 않은가? 내가 주어가 되니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세상의 원인이 되는 느낌이 들지 않은가? 이렇게 내가 주어가 되는 말은 이 세상에서 나의 주인됨을 표현하고 실현하게 해준다. 6번째, 확언은 현재형으로 진술하라. 시간은 강물과 같다. 흘러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흘러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현재라는 강물에만 발을 담글 수 있다.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이다. 현재가 바뀌면 미래는 자연히 바뀐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확언은
현재형이어야 한다. 다음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어보아라.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나는 예뻐질 것이다. 나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나는 편안해질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매달 4천만 원을 벌 것이다. 이제 다음 문장들을 다시 소리내어 읽어보아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예쁘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매달 4천만 원을 번다. 어떤가? 차이가 몸으로 느껴지는가? 어느 확언이 강한 느낌을 주는가? 어떤 확언들이 더 확실히 실현되겠는가? 바로 그렇다. 현재형으로 서술된 확언들이다. 7번째, 확언과 생생한 상상을 결합하라. 단순히 말뿐인 확언은 효과가 약하다. 확언의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30대 유부남이 나는 매달 600만 원을 번다 고 확언하고 있다고 치자. 그는 매일 수시로 600만 원을 되낸다.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 못 가서 지쳐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상상을 더해보자. 이 사람이 월 소득이 600만 원이 된다면 현실은 어떻게 달라질까? 30평에서 더 넓어진 40평대 새 아파트로 이사. 넓고 깨끗한 아파트가 너무나 편안하다. 화장실도 2개가 되어 아침에 가족들과 다툴 일이 없어졌다. 차는 낡은 소나타에서 제네시스로 바꿨다. 차가 조용하고 힘이 좋아서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제치는 재미가 쏠쏠하다. 새 차의 가죽 시트 냄새가 오히려 향기롭다. 주말마다 새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가 외식을 한다. 임진각의 장어 전문 식당은 숯불장어의 맛이 좋고 주변 경치도 끝내준다. 그곳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호기롭게 한턱 낸다. 그동안 군침만 흘렸던 MBS 센터에 자기 개발 강의를 들었더니 소득이 또다시 2배로 늘 것만 같다. 어떤가? 월 소득 600만 원에 느낌이 생생하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상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이다. 확언은 포장이고 상상은 내용물이다. 상상 없는 확언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원하는 것을 확언하고 확언이 실현된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8번째, 타인을 확언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좋지 않다. 설사 히틀러와 같은 살인마라 하더라도 그가 천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확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노자
애는 하늘의 그물, 즉 인가의 법칙은 성글게 보여도 놓치는 법이 없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우리가 베푼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전부 돌아오는 법이다. 사랑을 보내면 사랑을 받고 징호를 보내면 징호를 받는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경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들의 세상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옳지도 않다. 한 예로 미모의 여성이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서 나는 그 남자와 결혼한다 라고 확언을 했다. 그 결과 얼마 후 그는 정말로 아내와 헤어지고 이 여성에게 청혼을 해왔다. 하지만 채 1년도 못 되어 그들은 사이가 벌어져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잘못된 확언으로 더 불행해진 것이다. 이처럼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또는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타인을 대상으로 확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9번째, 확언은 자신만 알도록 하라. 세상은 불행히도 상상과 꿈에 대해 종종 너무 무지하다. 심지어는 가혹한 비난과 조롱을 퍼붓기도 한다.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언을 말해주면 그들은 꿈 깨라고 무시하기 일쑤이고 그러다 보면 도리어 내 마음까지 흔들리기 쉽다. 게다가 우리의 내면에 간직한 목표나 꿈은 침묵 속에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회사나 부부와 같이 꿈과 목표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확언을 공유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확언은 기본적으로 나만 알도록 하되 상황에 따라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다. 10번째, 적절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확언에 감칠맛을 더하라. 확언은 광고 카피와 같다. 확언은 내가 나에게 보내는 광고 카피다. 나는 확언을 만드는 광고업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광고를 보고 듣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아무리 내가 만든 광고라도 재미없고 지루하면 안 보게 된다. 내가 나를 확언이라는 광고로 잘 꼬드겨야 상품을 사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는 확언이라는 광고에 감칠맛을 더하여 확 잡아끄는 방법을 논의해보자. 자, 지금 여기에 아빠와 말만 하면 다툼이 생겨서 매번 속상하고 불편한 어여쁜 아가씨가 있다고 하자. 이 아가씨의 아버지는 딸이 무슨 말을 하건 집중하지도 않고 엉뚱한 말에 어깃장을 놓기 일쑤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확언을 했다. 나는 아빠에게 내 말의 요지가 잘 전달되게 대화한다. 이 확언은 이 자체로 훌륭하고 규칙에도 다 맞다. 하지만 좀 더 먹음직하게 양념을 할 수 없을까? 나는 아빠에게 내 말의 요지가 잘 전달되게 유머 있게 대화한다. 유머 있게가 들어가니 뭔가 부녀 간의 대화가 더 편안하고 웃음이 나올 것 같다. 확실히 위 확언보다는 땡기는 맛이 더 있지 않은가. 나는 아빠와 소통이 잘 되어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다. 이것은 어떤가? 좀 더 간결해졌고 확언이 달성되었을 때 뭔가 마음으로 느끼게 될 상황이
형용사로 표현되어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가. 이렇게 적절한 수식어가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 있는 확언을 만들 수 있다. 돈에 관한 확언을 하나 더 예로 들어보자. 나는 매달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매달 쉽게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매달 쉽고 즐겁게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매달 쉽고 즐겁고 여유롭게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매달 술술 여유롭게 1,000만 원을 번다. 어떤가? 수식어가 들어감으로써 확언이 더 살아나지 않는가? 이렇게 확언을 살려주는 양념 역할을 하는 수식어는 다음과 같다. 편안하게, 술술, 즐겁게, 독창적으로, 창조적으로, 안전하게, 잘, 즐기면서, 여유롭게, 편안하게. 11번째, 확언이 실현되는 방법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 지금 현재 내 관점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를 많이 생각할수록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더 확인하게 되어 좌절감만 늘게 된다. 그저 느긋하고 무심하게 내가 원하는 상황에 이미 가 있는 것처럼 확언하고 상상하다 보면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나 떠오르게 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테나 이론에서 다룰 것이다. 확언과 삶의 목적을 일치시키라. 가능성의 무제한 자유이용권을 얻기 위해서는 3가지를 지불해야 한다. 첫째는 확언이요, 둘째는 상상이요, 셋째는 삶의 목적이나 필요성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확언에는 상상이 있고 삶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 3가지를 갖춘 확언은 가능성의 모든 궁전의 문을 열 수 있는 맞는 열쇠가 되어 우리가 무제한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확언, 상상, 삶의 목적이나 필요한 꿈을 실현시키는 삼총사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삶의 목적성과 필요성에 관해 알아보자.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나에게 돈이 술술 들어온다 고 확언하고, 아픈 사람이 나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고 확언하고, 실업자가 나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얻는다 고 확언한다면 바로 삶의 필요에 맞는 확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 삶의 필요에 맞는 확언과 상상은 나를 편안하고 즐겁게 만든다. 삶의 필요성이란 필요한 돈, 필요한 건강, 필요한 일자리와 같은 것이다. 이와 달리 어떤 사람이 그저 나는 행복하다 라고 반복해서 확언한다면 정말 행복해질까? 아마도 상당수는 확언을 하면 할수록 더 지겨워지고 흥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일까? 사실 행복은 내 삶의 꿈과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확언은 열정과 동기 유발과 상상이 결핍되어서 사실상 별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내가 하는 확언이 진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확언이라는
화살로 겨냥하는 관역, 삶의 목적이 아주 명확해야 하고 내 온몸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 확언은 화살이고 삶의 목적은 관역이다. 관역 없는 화살은 갈 곳이 없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상상을 잊고 살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당황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음 질문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답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잊고 살았던 삶의 꿈과 목적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어렸을 때 가졌지만 포기했던 소중한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당신이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성공이 보장된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가?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는가? 아직 희미하거나 안 떠올라도 좋다. 그저 틈틈이 위의 질문들을 던져봐라. 우리의 마음은 질문에 반드시 답하게 되어 있다. 당신이 던진 질문의 부메랑에 언젠가는 보석과 같은 답이 걸려 돌아올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그저 이 과정 자체를 즐기되 틈틈이 질문하는 것을 잊지만 말라. 삶의 목적을 찾는 질문을 꾸준히 하라. 이상의 질문으로 인생의 목적이나 꿈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이것들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삶의 목적으로 나왔다고 하자. 수천억 원의 재산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사업가, 베스트셀러 1위 작가, 암이나 난치병을 잘 치료하는 탁월한 한의사, 한국 최고의 동기유발 명강사,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불이키는 라이프 코치, 인간과 생명의 온전함을 일깨워 세상을 바꾸는 사상가. 하지만 나를 흥분시키는 이 주제들이 현재 나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현실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현시킬 현실 전략을 확언으로 만들어 우선 가능한 것부터 달성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수천억 원의 재산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사업가가 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먼저 현재의 소득 수준을 높여나가는 확언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의 현재 월 소득이 1,000만 원 정도라면 나는 매달 2,000만 원을 번다. 고 확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목표를 올려가면 된다. 실제로 게리 크레이그는 일찍이 라이프 코치로 사람들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에 삶의 보람을 느꼈지만 30살 때는 18,000불의 연봉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힘들었다. 그에게 삶의 목적은 라이프 코치였고 돈이 삶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그에게 돈은 삶의 목적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무엇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맨 처음 나는 연봉 4만 불을 쉽게 번다 고 확언하여 1년 만에 달성하고
이후 해마다 6만 불, 10만 불, 20만 불 등으로 액수를 높여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50대에 접어들어서는 그는 1940년생이다. 재산이 충분해져서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다. 이제 그는 전 세계에 EFT를 보급하면서 부정적 감정과 생각의 홍수에 빠진 세상을 구하는 오래도록 품어온 삶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삶의 목적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확언을 만들어 작은 것부터 달성해 나가라. 습관적인 말이 확언이 된다. 모든 말은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의 생각을 할까?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는 하루에 4만 5천에서 5만 5천 번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생각은 모두 말로 이뤄지는 것임을 감안하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말을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숨을 쉬듯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말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 사실상 말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양짓는다. 잘 모르겠다고? 의심스럽다고? 자, 그럼 다음 단락을 천천히 꼼꼼히 새기면서 읽어봐라. 나는 너무나 외롭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감이 가득하고 온몸은 병들었다. 이 세상이 나를 너무나 못살게 괴롭힌다. 내 인생은 마치 하수구나 진흙탕 같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눈도 점점 멀어가고 귀도 안 들리다가 잠도 못 자고 숨쉬기도 힘들어지면서 1년이 지나면 암으로 죽을 거야.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쓸모없고 절망적이다.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 단락을 읽을 때 온몸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잘 관찰해봐라. 느낌이 적다면 큰 소리로 10번 정도 읽어봐라. 특히 외로움, 절망감, 무기력, 무능력, 절망 등의 단어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제 다시 다음 단락을 천천히 읽으면서 온몸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펴봐라. 아주 천천히 느긋하게 그 느낌들을 잘 음미해보아라. 느낌이 부족하면 큰 소리로 10번 정도 읽어도 좋다.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고 흥분된다. 하루하루가 놀라움과 보람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또 다른 내일의 즐거움을 생각하면 잠자는 것이 아까울 지경이다. 인생이란 웃음과 재미가 가득한 놀이동산과 같다. 나의 인생은 마술 같다. 나는 영감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지혜가 넘친다. 산다는 것이 축복이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앞 단락과 전혀 반대의 느낌이 드는가? 뭔가 힘이 생기고 즐거워지고 흥분되는가? 도대체 그저 글자에 불과한 말이 무엇이기에 이런 효과를 내 몸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의 말을 듣게 되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을 내면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죽음이란 말은 우리가 죽음에 관해 내면의 이미지나 느낌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직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사실 이 과정은 상당히 미묘하고 즉각적이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과정을 설명하면 우리가 죽음이란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내부에서 죽음이란 무엇이지? 라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물음이 생겨난다. 이 물음은 사실 모든 말의 이해 과정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한다. 물음과 동시에 이 죽음이라는 말은 우리 내면에서 즉각 이미지나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의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과 관련된 경험들을 내면에서 다시 떠올려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말을 이미 존재하는 벽글씨에 따라 내면화시킨다. 그 결과 우리는 동일한 단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성폭력을 경험한 여자와 사춘기 남자 고등학생이 동일한 성이라는 말을 들어도 감정적 반응은 서로 다르다. 또 지하철이라는 말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피해자의 가족에게 일어나는 느낌과 서울 사람에게 일어나는 느낌은 다르다. 이제 우리는 말에 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을 내면화시킨다. 고로 모든 말은 우리 내면에서 축소된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결론적으로 모든 말은 축소된 경험이다. 실패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내면에서 재현한다. 성공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공의 경험을 내면에서 재현한다. 말을 조심하라.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확언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처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계속한다. 그러다 보면 상황이 더 고착되고 악화된다. 힘든 상황, 부정적 감정, 부정적 말과 생각, 힘든 상황 반복 및 고착. 연쇄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어 우리 내면은 온통 부정적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힘든 상황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친한 사람의 죽음으로 힘든 상황에서 즐거워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충격을 완충시킬 수는 있다. 당신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무슨 말을 자주 하는가? 예를 들어 친구 사이인 갑돌이와 을돌이가 동업을 하다가 사업상의 곤란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이에 부정적인 갑돌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돌아가시겠네, 열받네, 아유 짜증나. 이 말들을 들으니 기분이 어떠한가? 상황이 잘 풀릴 것 같은가? 오히려 더 꼬이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낙천적인 을돌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괜찮아. 점차 풀릴 거야. 한 곱이 넘기는 중이야. 뭔가 방법이 생길 거야. 가다 보면 또 길이 보일 거야. 이 말을 들으니 어떤가? 일이 좀 풀릴 것 같지 않은가? 힘들어도 뭔가 희망이 생긴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렇게 외부 상황 같아도 이에 대응하는 나의 반응이 달라지면 상황도 점차 호전되기 시작한다. 힘든 상황일수록 부정적 감정을 완충시켜라. 필자가 상담했던 한 여중생의 실제 사례다. 이 학생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적인 말만 바꾸었는데도 학업과 생활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부정적인 말을 5개에서 10개 정도 찾아서 적고 바꿔보자. 어느 날 신문을 펼쳐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말들이 표제를 장식하고 있었다. 제약의 위기, 자원전쟁, 자원고갈, 전쟁 위협, 아프간 테러, 연쇄살인, 물가 폭등, 전세대란, 세금 폭탄, 부동산 폭락, 주가 폭락. 이런 말들을 들으니 느낌이 어떤가?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핵전쟁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 누군가 옆에서 종일 이런 말을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같이 있겠는가? 그런데 바로 우리 곁에 딱 붙어서 종일 이런 끔찍한 말만을 들려주는 친구, 아닌 친구가 있다. 누구냐고? 바로 대중매체와 언론이다. 대중매체와 언론은 부정적 벽글씨의 주된 원천이다. 이제 이런 정보 원천은 멀리하고 긍정적 정보 원천을 가까이 하라. 부정적 정보 원천을 차단하고 긍정적 정보 원천을 가까이 하라. 안테나 이론. 된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보이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장애물만 보인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존재한다. 다만 아직 우리의 의식 바깥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제 안테나가 당신에게 방법을 찾아주게 하라. 앞서 확언 만드는 공식에서 확언이 실현되는 방법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장에서는 그 이유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신경생리학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초당 2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처리하는 정보량은 20비트 정도에 불과하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자동차를 타고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가는데 그 구간을 전부 영화로 찍고선 불과 4~5m에 해당하는 차량 분량만으로 서울에서 부산 간의 경로를 평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 달리 비유하면 해운대 해변에서 모래 한 줌만으로 전체 모래사장의 질을 평가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뇌는 초당 200만 비트나 되는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모든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다 보면 녹초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뇌는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일부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하지 않고 무의식에 저장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무의식은 엄청난 정보의 바다로 무궁무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매 순간 해운대 해변 크기만큼의 모래를 받아서는 한 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의식 바다에 다시 저장해버리는 것이다. 특히 내 망상체라고 하는 부위가 이런 정보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망상체의 정보 필터는 비유적으로 안테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안테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포착한다. 따라서 현재에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모두 무의식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망각이란 사라진 기억이 아니라 의식화되지 않고 무의식화된 기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요즘 많은 나라에서 지상의 강물이나 석유 등의 자원이 모두 고갈되어 해양과 해저에서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뇌가 바로 이보다 몇천 배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자원의 보고이다. 지금 우리의 뇌, 즉 무의식에는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 그럼 이 보물을 캐는 탐사선이나 시추선은 없는가? 다행히도 확언과 안테나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 안테나는 조물주가 준 선물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사용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산다. 게다가 우리는 안테나가 가진 엄청난 힘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확언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상이 분명히 그려지고 이것이 안테나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집, 직장, 애인, 몸매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잡지나 신문, 텔레비전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포착된 정보들이며 나머지는 무의식으로 새어나가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확언을 통해 안테나를 작동시키면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이 당신의 눈에 확 튀어 들어올 것이다. 이제 여기서 안테나에 관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현실에서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무의식은 모든 정보의 저장고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존재한다. 의식의 안테나는 모든 정보를 거른다. 현재 우리의 의식은 원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다. 확언과 상상으로 원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춘다. 안테나가 무의식의 기억이나 매 순간 유입되는 정보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포착한다. 자신감을 위한 확언. 나는 내 마음의 지혜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나를 믿는다. 힘은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어쨌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믿는 만큼 남도 나를 믿는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자기애와
자기 믿음이 모든 사랑과 신뢰의 출발점이자 기본이다. 사랑은 밖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의 길은 중요하다. 나는 내 영혼의 풍요로움을 알고 있다. 나는 내 가치를 안다. 나는 나의 가치를 존중한다. 나는 모든 나다움과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애틋한 고마움을 느낀다.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길은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위한 확언. 나는 나에게 최고의 친구가 된다. 나는 충실하고 정직한 친구다. 나는 훌륭하고 충실한 친구들이 많다. 나는 친구들의 말을 잘 듣는다. 나는 재미있고 쾌활해서 친구가 많다. 나는 먼저 좋은 친구가 된다. 나는 자석처럼 좋은 친구들을 끌어당긴다. 나는 사랑받고 사랑한다. 나는 존경받고 존경한다. 나는 혼자서도 행복하고 만남 속에서 행복하다. 혼자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행복한 사람은 타인도 행복하게 만든다. 내가 먼저 행복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행복해지고 결국 나는 성공하게 된다. 내가 남에게 주는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선물이다. 나는 베푸는 대로 다시 받는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확언. 나는 심신의 모든 면에서 균형 잡혀 있다. 나는 일과 가정, 양면에서 중용을 지킨다. 나는 모든 면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산다. 내 삶은 기적이 가득하다. 나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선물을 받는다. 나는 나의 내면의 지혜가 내게 주어야 하는 모든 선물을 받는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느낌에 나를 맡긴다. 내 주변에는 나의 활력과 힘을 비춰주는 것들이 가득하다. 행복은 한 지점이 아니라 이어지는 과정이다.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은 내 마음속의 게임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머문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이다. 분노를 제거하는 확언. 녹이 새를 삭게 하듯 분노는 나를 삭게 한다. 분노란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내가 그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분노란 손잡이 없는 양날의 칼이라 누구에게 겨누건 내 손을 먼저 벤다. 나는 이 분노를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낸다. 내 마음에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다. 내가 보낸 모든 것은 나에게 돌아온다. 분노를 보내면 분노가, 용서를 보내면 용서가 온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모세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거나 운전하실 때 편안하고 차분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